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 경제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서 우리가 왜 금이랑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ETF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달러나 아니면 미국 채권도 있겠죠.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KDI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성장 침체에 대비하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KDI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저성장 성장이 이제는 1%대 0%대 이렇게 될 거니까 침체에 대비하라고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인버스 숏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엄청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엄청난 성장 뒤에 이제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빠른 하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원래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급등주 예전에 많이 장난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급등주 따라하기, 테마주 따라하기, 정치 테마주 아니면 어떤 테마주들 따라해서 급등하는 거 상한가 먹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 그런 주식들은 다시 또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렸죠.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려서 기존에 예전에 5, 60대 분들은 그 5, 60대 분들 20대에서 50대, 60대 됐을 때 그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죠. 매번 이렇게 저희 엄마, 아버지 세대가 맨날 얘기하던 거, 저희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게 됐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할 수 없다 얘기죠. 예전에 9%, 10%씩 성장했던 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거다. 그게 지금 KDI 이 보고서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KDI에서 얘기한 한국 잠재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낙관 시나리오라고 해도 지금 보세요. 2031년에서 40년까지 낙관 시나리오라고 해도 1.1%입니다. 성장률이. 그리고 41년에서 50년까지는 0.5밖에 안 돼요. 난 기준 시나리오는 얼마인지 아세요? 0.7에서 0.1이에요. 와, 그리고 비관 시나리오는 0.4에서 마이너스 0.3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보면은요, 최근에 대내 경제 여건 악화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이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3년, 24년 경제 성장률은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 전망 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 그래서 경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낮은 성장세의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 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는 KDI 이런 데서도, 이런 큰 이런 연구 이런 단체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그냥 일개 유튜버나 아니면 일개 분석해 주시는 분들은 맨날 이런 분석을 해주면은 야, 너 폭락이다, 부동산 폭락이냐 아니면 경제 폭락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오죠. 이제 연구 기관에서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해외 연구 기관이나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 모건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국 성장률이 낮다고 나오고요. 지금 한국 KDI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이게 낮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다 이제 요즘은 이제는 이게 점점 정설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부동산 폭락하라고 이렇게 고사 지내냐, 왜 부정적으로 보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석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예전부터 하면서 저도 그냥 익명으로 주식 채팅방 이런데 카카오톡이나 카톡이나 이런 주식 채팅방 들어가서 그냥 소통을 하거든요. 익명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 뷰를 그냥 한 번씩 얘기해드려요. 미국 주식방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 번씩 얘기해드리거든요. 주식은 주식 투자는 좋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고,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게 잘못됐다.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 가려고 하면요,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을 꺼트려야 되는데 계속 부동산 버블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 그쪽에서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갖고 있고 또 영끌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동산은 올라야 된다고 뭐 세대 수가 늘어나면은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희망회로를 늘어놓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대 수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1인 가구가 뭐 하려고 34평 살겠어요. 여러분들 34평 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죠? 관리비가 거의 뭐 작게는 30만 원, 크게는 요즘 올라서 막 5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1인 가구가 여기 산다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노인 인구가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1인 가구에서 과연 이쪽 34평을 노인이, 이 소득이 이제는 없는 노인들이 이걸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런 걸로 지금 이유를 댄다는 것도 진짜 부동산 투자하는 애들이 진짜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막 좀 구독자가 높은 막 20만 30만 되는 부동산 유튜버도 아직도 이제는 뭐 역발상 기회라고, 지방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갭 투자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원화 기반에서 뭐 부동산 투자를 뭐 이렇게 갭 투자로 여러 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아예 애초에 기본부터 이제 경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거시적인 경제 개념도 없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가 막 아이고 대단합니다 하면서 조회수가 높은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망조가 들었구나. 자, 부동산에 그렇게 목매면 안 될 텐데 참 걱정이 된다. 옆 나라들 보세요. 지금 중국이랑 일본 보세요. 일본도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그렇게 우리가 조롱을 하지만 지금 이제는 일본이 계속 또 살아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앞으로 일본이 더 크게 성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국은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을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해 주면은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은 반중을 해야 막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도 친중이라고 그렇게 들어요. 왜냐하면요 중국은 부동산을 박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어디로 이제 더 쏠리겠냐, AI와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신사업으로 그걸 돌리게 했잖아요. 그게 진짜 큰 결정인데,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제는 돈 벌 수 없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정도만 부동산에 돈을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키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웬만하면 많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1위 업체 헝다나 이런데 망하게 만들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대출만 더 늘려가고 부동산을 어떻게 부양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AI, 로봇, 전기차, 2차 전지 그때 1, 2년 전에 엄청나게 바람 분다고 했었죠. 다 쪽박 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1990년대 지금 10% 넘는 성장을 하고 있죠. 10%, 9%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성 이렇게 5, 60대 분들 있잖아요. 경제를 이끌어 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0%대 넘는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1%대 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진짜 꼰대라고, 소위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버블은 이렇게 커졌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봤자 자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얻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또 평준화 시키려고 하면은 이분들의 버블이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엄청나게 몰려있잖아요. 이 버블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걸 막고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제 사이클이, 주식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냥 우상향만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면서 저출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출산, 고령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취직 안 하고 일 안 하고, 일 해봤자 뭐 합니까? 이 성장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의 가치가 이제 1, 2%밖에 성장이 안 돼요. 예전에 지금 1990년도에 2000년대 이쪽에서는 나의 가치가 조금만 지나면 막 10%씩 뛰는데 여기는 지금 1, 2%밖에 안 올라가고 오히려 부동산은 막 10%, 20%씩 뛰어버리니까 내가 일해서 뭐 하냐. 임금이 진짜 완전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버리니까 내가 일해서 뭐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러면서 욜로족이 아니라 그냥 탕핑족들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쉬었음에서 120만 명이 쉬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은 제가 욕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진짜 뼈 빠지게 부업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아껴서 투자도 하고 진짜 절약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노는 청년들을 제가 욕할
이런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걔네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참 불쌍해요. 저는 봤을 때. 그런 분들을 뭐 일 안 한다, 뭐 놀고 먹는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좀 안타깝고요. 이거 보시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보면은요. 지금 2001년부터 10년에 비해서 11년에 19년 경제 성장률이 1.6% 하락하였는데 그중에 66.9%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지금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게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일본처럼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버블을 꺼트려야 되거든요. 버블을 꺼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좀 우리가 평준화 시키면서 점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진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여서 긴축을 해서 이게 지금 버블이나 이런 거를 좀 꺼트리면서 안정성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안정성으로 가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계속 그 버블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연령대별 인구수 보면 생산 연령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2050년에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 위기는 뭐냐?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세수 이런 증가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벌면은 거의 뭐 40~50%를 연금이나 세금으로 뜯긴다.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뜯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50년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진짜 미래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연령대별 뭐 경제활동 참가율 뭐 이렇게 해서 30, 40대, 50대가 이렇게 참가율이 높은데 60대 이상이 또 참가율이 낮다. 그래서 60대 이상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그렇게 됐거든요. 노인분들도 일을 하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침체,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완만하게 침체로 이렇게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이려면 연령을 높이려면 60대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60대, 70대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나요? 일본으로 갔을 때는 이분들이 편의점도 알바를 하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60대, 70대 분들이 퇴직하시고 일할 때가 진짜 마땅치 않아요. 진짜 소소하게 알바 자리나 이런 것도 없고 당장 20대도 일할 데가 없다는데 참 우리나라가 너무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진짜 일할 사람들은 진짜 일을 못 하고 있고 참 그런 게 참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KDI 분석 시나리오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향후에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040년에 이제 0% 내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미 다 이제는 기관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이제 끝났다. 경제 이제 끝났구나. 2040년 되면 우리나라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4천만 유튜버인가 3천만 유튜버 그 독일 유튜버가 그거 했잖아. 2050년에 한국은 망한다. 그것도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25년이잖아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전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노동 투입도 이렇게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도 이제 또 인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받아서 계속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저는 뭐 서울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방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여러분들 진짜 농사나 아니면은 그냥 옛날에는 진짜 노가다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노가다 할 때 외노자들이 없었는데 지금 뭐 노가다 할 때는 완전 진짜 힘든 일들은 외노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요. 계속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 상대가 안 됩니다. 진짜 저도 일하려고 하면 그분들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걸 해봤냐면 예전에 알바할 때 제가 닭상차 했거든요. 닭상차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닭 양계장에서 닭을 저녁에 그것도 야간에 잡는 겁니다. 야간에 닭들을
잡아서 차에 실는 거예요. 차에 실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그래서 닭 공장에 보낼 수 있게 차에 실는 건데 그걸 잡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는 거 봤거든요. 외국인들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끼고 여기에 하나 끼고 여기에 끼고 여기에 이렇게 각 이렇게 이 손가락 사이별로 닭다리를 끼는 거거든요. 닭다리 끼워서 닭을 잡아서 이렇게 집어 넣는 건데 이거를요 외국인 애들은요 여기 사이에 검지랑 엄지 사이에 3개를 넣습니다. 닭발 3개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해서 얼마죠? 3, 4, 5, 6, 6마리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넣습니다. 저는 한 3마리 4마리밖에 못 듣는데 걔네들이 6마리 해서 두 손으로 해서 와 진짜 12마리를 그렇게 넣는 거 봤을 때 야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걔네들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은 자기 나라에 가면 뭐 몇 배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그런 이런 노가다나 이런 데에서 아예 경쟁력이 안 될 겁니다. 지방에 있으면 더더욱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안 되면서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외국인 분들 천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망할 거예요. 지방 부동산들은 더더욱 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울로 몰리겠죠. 그래서 강남 상구에 뭐 25평 아파트가 이제는 뭐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거기만 뛸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부동산 또 이제 유튜버들이 야 올랐다 막 또 그렇게 하겠죠.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닌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KDI 보고서 보면서 이렇게 줄어든다. 야 진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죠. 노동을 투입을 해봤자 이제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본을 투입해도 이제 안 되고 총 요소 생산성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해도 안 되고 자본을 투입해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우리나라가 노동과 자본을 해봤자 왜 안 되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왜 안 되냐면 옆나라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거기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자본 투입도 많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정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펴는 것 같거든요. 옆나라 엄청나게 큰 인구도 지금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그리고 영토도 몇십 배 되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노동을 투입해도 자본을 투입해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 중국이 크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산업 생산력이나 이런 게 아마도 중국한테 다 먹히지 않을까 참 걱정이 돼요. 이미 먹히고 있죠. 화학, 철강, 2차 전지 다 중국한테 전기차도 그렇고 중국한테 다 저는 따라잡혔다고 보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AI도 이미 중국이랑은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 성장률은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는 거는 계속 된다. 격차가 있지만 내려가는 것은 계속된다. 그래서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 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아마도 경제 구조 개혁을 할까요? 누가 할까요? 저는 전혀 못한다고 보거든요. 또 이제 돈 뿌려서 또 막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내수가 안 돈다, 뭐가 안 좋다 하면은 또 추경을 해서 돈 뿌려서 아마 뭐 6개월, 뭐 1년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겠죠. 돈을 그렇게 뿌리면은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환율은 폭등할 것이고 물가는 또 폭등할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뭐 부동산 값은 올라가겠지만 서민들의 삶, 물가나 아니면 환율 이런 게 박살나면서 아마 경제 내수는 더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30년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정말 안 좋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이렇게 봤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쭉 잠재 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다들 안 좋죠. 비관이 1.2,
0.4 마이너스 0.3 이렇게 25년 30년 지금 가까운 미래예요. 지금 보면 41년 50년 지금 기준은 1.5 0.7 0.1인데 이것도 다 높지도 않죠. GDP 증가율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러면은 진짜 뭔가 버블을 꺼트리고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가와 뭐 환율 이런 것도 24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25년에 1인당 GDP 낙관 시나리오 뭐 5만 3천 달러 이게 과연 될까요? 환율이 아마 박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에서 4만 8천 달러, 그 다음에 비관 시나리오에서 4만 4천 달러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게 뭐 쭉 보시면은 낙관 시나리오 42.6%, 비관 시나리오 18.9%에 비해서 2.3배 정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한편 낙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낙관 시나리오 빼면은 GDP 격차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 미장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에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장에 투자하면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국장에 하는 애초에 제도나 행태 자체도 잘못됐고 성장률 자체도 지금 큰일 났으니까 제발 여러분들 국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 하는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말 안 섞습니다. 좀 저랑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섞기 싫고요. 그다음에 과거 우리 경제를 보면 1인당 GDP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축소되는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는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지만 2010년 이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며 추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이게 참 암울한 거죠. 앞으로 갈수록 이제 격차가 확대될 것 같다. 미국과 격차는 낙관이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준이나 비관적이면 이렇게 미국과 격차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마 비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진짜 절약을 많이 하시고요. 자, 투자를 해외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 하셔야 이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보면요. 인구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한다. 2040년 머지 않았어요. 곧 옵니다. 그 전에 올 것 같아요. 0% 성장세는. 그래서 금년 성장률이 1% 후반대로 추정. 올해 1% 후반대에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2040년대 후반에는 역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비관 시나리오로 다 KDI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금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ETF 투자하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비관적인 전망인데 아직도 뭐 국장이나 아직도 뭐 원화를 엄청나게 들고 있어서 원화 기반에 막 연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게 과연 20년 30년 후에도 지속될까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속되려고 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GDP가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올라가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총 요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나라 가치가 늘어날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높은 혁신 기업을 뭐 새로운 시장에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뭐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뭐 생산성 향상 이런 걸 하냐고요. 지금 부동산에 지금 목매여 있으면서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이 안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다 뭐 거기에 돈이 묶으면서 AI나 아니면 로봇이나 신사업에 들어갈 돈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은 다 의대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 숫자도 안 되는데 이제 출산율도 확 떨어져서 얼마 숫자도 안 되는데 그런 인재들도 다 의대로 가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 관점에서도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 이런 구축해야 된다.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공대 나온 애들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냐고요. 다 의대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연공서열 뭐 이런 거 뭐 임금체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잘 될까? 저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미래에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없으면은 개인이 바꿔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도 있죠. 그래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뭐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 육아기에 이게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높이면 안 되죠. 출산 육아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뭐라고 해야죠? 독박 육아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 혼자 일을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진짜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근데 절대 안 할 거잖아요. 기득권들의 이 부동산 헤게모니를 쓰러뜨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다. 이 게임이 터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5대0, 축구로 말하면 5대0 5골 먹었는데 어떻게 후반전에 어떻게 역전을 합니까? 상대가 또 브라질인데. 그러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골 넣어서 젖잘싸를 해야 되는데 졌는데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을까? 참 걱정하고요.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 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재고용해야 된다. 퇴직 후 재고용, 뭐 근로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젊은 세대부터 취직을 다 시키고 지금 젊은 세대 지금 뭐야죠? 취직률인가 0.32%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보면서 참 큰일 났다. 그리고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또 데려온다고 하면은요 그게 과연 답일까? 단기적인 뭐 이런 미봉책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해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줄까요? 잠깐 돈만 벌고 갈 텐데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요. 고령층이 계속 증가를 할 거니까 참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 이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 금리 하한, 뭐 제로 로우 바운드, 로어 바운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 점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보면 통화정책 목표를 추가 설정으로 금리 안정을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 보면서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버릴 건 좀 버려야 된다. 우리가 고생할 건 고생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이 방향은 자 버블을 꺼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쪽으로 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 되는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일본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던 일본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10년으로 가파르게 올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 부양으로 재정 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 맨날 돈 풀잖아요. 맨날 돈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데 맨날 돈 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급속한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 이런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앞으로 일하는 세대들은 지금 이 연금 부담이나 세금 부담 이런 게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면 뭐 미래가 더 없겠죠. 내수는 더 박살나고. 왜냐?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부동산을 그때도 또 유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폭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부동산을 유지한다고 하면요. 나라 진짜 망하는 거죠. 참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지금 KDI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다니까 이제는 예전에 미리 파악한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맨날 얘기를 경고를 했었지 이제는 이제 이런 기관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거예요. 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2011년 19년 뭐 GDP 대비 평균 1.4%에 불과했던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이후 뭐 4%대로 늘어났다. 지금 재정 적자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채무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게 채무가 증가하면요 결국에 돈을 발행해서 이 채무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그러면 원화 환율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IMF 같은 침체가 올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 환율 폭등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결국 금, 해외 주식, ETF,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를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제 차이나 전기차나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텍 탑10 그다음에 좀 이런 ETF들 세배 레버리지도
조금씩 소액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현물 ETF 이것도 모아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안 모읍니다. 이거 안 모으고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그냥 제가 체크하는 용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달러를 어떻게 보여야 되나, 여러분들 원화는 모으는 거 아니에요. 원화 모으는 게 아니라 달러로 모아야 되는데, 달러를 여러분들 잠깐 갖고 싶잖아요.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머니마켓,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그다음에 KB 자산운용도 머니마켓 액티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자산운용도 나오고 뭐 키움도 나오고 미래에셋도 머니마켓 액티브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단기 미국 채권 있잖아요. 이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한 뭐 20%에서 30% 이걸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단기 채권에 넣는 거거든요. 거의 달러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팔고 거기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ETF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금 ETF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달러 자산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 ETF, 그다음에 금 이런 거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금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요 실물로 모아가는 게 좋아요. 실물로 모아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이 얼마 갖고 있는지 정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요 그 금도 종이로 표시된 ETF나 이런 것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세금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현물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CNBC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난 25년간 S&P 500 지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지금 수익률이 금이 더 좋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금이 좋았는데도 계속 S&P 500이 금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 계속 이걸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수익률이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금 수익률이랑 S&P 500 수익률 비교해봤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한번 돌려드릴게요. 자, 1년 수익률 비교해보니까요, 지금 S&P 500이 12.1% 올랐는데요, 금은요 1년에 43.8%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에는 73.4%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 41.2% 올랐습니다. 금이 더 많이 올랐고요. 아마도 이제는 이 금이 이제 우리가 다국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뜨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5년은 뭐 95대 106이고 S&P 500이 높았죠. 이거 TR입니다. 배당 재투자하는 거, 배당이 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0년은 177, 219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0년은요 656에 610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골드가 더 높네. 그래서 S&P 500만 투자해서 뭐 파이어족 할 수 있다, 뭐 몇십억 모으면 파이어족 하고 놀고 먹고 할 수 있다, 막 이런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 파이어족, 이 유사 파이어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만큼 금이 올라버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라고도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물가죠, 어떻게 보면. 왜냐, 금이 어떤 거를 뭐 생산하거나 만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은 가만히 있는 자산인데, 자산이 이렇게 늘어간 거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S&P 500이 그만큼 물가를 실물 물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봤을 때는 과연 파이어족이 있을 것인가, 배당을 받아서 파이어족을 하겠다, 이게 다들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냥 유튜브 조회수용 그런 거이지 않을까. 저는 파이어족 없다고 보거든요. 파이어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20, 30년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돈을 모으셔서, 그걸 잘 모으셔서 노년에 일을 하실 수 없을 때, 퇴직하셨을 때 그래도 소득이 나오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금 같은 게 파이어족이고요. 뭐 20, 30대, 30, 40대에 파이어족을 했다, 이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파이어족이 아닙니다. 열심히 유튜브 하시잖아요. 열심히 유튜브하고 책 쓰고 강연 다니고 돈을 나보다 더 잘 벌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유튜브를. 나보다 더 책도 잘 쓰고 나보다 더 방송도 열심히 해. 그런 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나오는 게 좀 웃겨요. 이 파이어족 이거 영상도 나중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은 없다. 왜냐, 금이 이렇게 오르는 거 봤을 때 S&P 500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S&P 500 상승이 거의 뭐 물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금보단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어족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냐, 그만큼 물가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봤을 때 저 이거 금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이어족을 여러분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꾸준히 그냥 노후 대비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어족, K 파이어족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번화됐고요. KDI의 경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절약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화를 최대한 아끼셔서 달러로 바꾸시고 투자를 하셔라. 해외 주식으로. 국장하지 마시고요. 국장은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리자면 아까 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적자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하잖아요. 고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국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럼 국장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